이번 계엄령 불발 사태로 이재명은 정말 아주 희희낙낙을 할 겁니다. 야, 이젠 됐다. 이제 내 판결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한밤중에 내려진 5시간 또는 6시간, 네, 어떤 걸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일반적으로 6시간으로 제가 통칭을 하겠습니다. 6시간, 그러니까 처음 10시 반쯤 이 전파를 타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하겠다라고 시작할 때부터 해제하겠다라고 한 게 거의 6시간 조금 못 되는 시간입니다만은 이 많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덜컹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을 텐데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의문이 참 많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준비를 했을까라고 하는 이른바 모든 거사에는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B. 이것이 여차하면은 바로 또 다음 액션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 예비 작전 명령이죠. 이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플랜 B가 항상 있게 마련인데 이번에 계엄령 선포는 글쎄요, 국회에서 190석의 재석 의원으로 꽝꽝꽝 쳐가지고 통과가 됐을 때 이미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효력을 잊죠. 예,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국론이 엄청나게 크게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 비상계엄 46년 만에 지금 처음 발동이 되는 비상계엄인데요. 여기에 따른 그 시각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단톡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국론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오죽했으면은 비상계엄까지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도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비상계엄 지지론자들이 적지 않아 또 계시고, 그래도 그거는 아니다. 이 백주대낮에 2024년이라는 백주대낮에 어떻게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깜짝 놀랐다. 북한이 쳐들어온 줄 알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글쎄요, 참 이 보수 우파가 지금 최대의 위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래도 뭔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집권까지 우리가 이루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것보다 더 위태로울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후폭풍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지금 국회의 상황을 또 당협위원장 회의를 또 아침에 한 상황이라 이것을 어떻게 어제 밤 12시까지는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모든 이 언론 매체의 방송이나 보도는 계엄사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나갔다면 아직 해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은 오늘 방송도 사실은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비상계엄 해제로 방송까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소 30분을 늦추면서까지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5시간 동안 긴박했던 글쎄요, 이거는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그런 사안이, 계엄령이라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피로감이 잔뜩 묻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계엄령 자체가 어마무시한 그런 성격이시죠. 헌정 중단까지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지금,
어제의 긴박했던 6시간 이것은 글쎄요, 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 정가의 후폭풍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세고,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불명확한 그런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태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지금 저도 그 한복판에 있는 당협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오전에 뭐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출하는, 그래서 이 표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질 때 성명서도 내고 그럴 상황입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의총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는 의총에서는 아주 난상 토론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본격적으로 꺼내야 된다. 탈당을 해서 여당과 그리고 정부 간에 거리를 두는 것이죠. 우리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 집권 여당입니다만은 만약에 탈당이 이루어지면 정부 따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 따로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여당 따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탈당뿐만이 아니라 제명까지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다더군요. 그러니까 몹시 지금 상황이 엄중한 상황인데요. 내각 총사퇴 그리고 내각뿐만이 아니라 이 용산 대통령실의 그 비서관 이상 모두 다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속속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이미 용산에는 비서관급, 수석 비서관급 이상은 다 사표를 냈죠. 그러니까 아침 상황에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는 논의가 한참 이루어집니다만은 벌써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수석 비서관들 모두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별 수리가 될지 아니면 일괄 사표가 받아들여질지 이거는 길게 이것을 끌 사안은 아닙니다. 아마 하루 이틀 내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된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 비상계엄이 헌법상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헌법과 계엄법이 모두 다 어겼다. 지금 상황에서 헌법과 계엄령까지 모두 다 어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것이 헌법상에 어떠한 근거로 이 계엄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 근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명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왜 지금 일각에서 대통령의 지금 6시간 불발된 계엄 선포지만 이것이 헌법상 근거와 그 한계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비판이든 아니면 건설적인 대안이든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것이 헌법상에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국회는 국회 권력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와 같은 상황 또는 최근과 같은 상황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과잉으로 해석을 해서 계엄을 선포한 건지 요게 지금 의문이 된다는 얘기죠. 자,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 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이거는 다 헌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바로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다. 어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것이죠.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어제 10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헌법에 나옵니다. 헌법 77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수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어제 여러분들이 TV 화면에서 지켜보신 밤 사이에 11시부터 4시 반까지의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 지금 300석이죠? 300석이니까 과반수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어제 긴급 소집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로 와주십시오. 이거 빨리 의결을 해야 됩니다. 라고 각 그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전화 이런 것을 아주 끝도 없이 이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190명이 모여들었죠. 여기는 대부분 다 민주당 의원이고요. 그리고 조국 신당 몇 명,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을 해가지고 190명이 집결을 했는데 300석 중에서 과반이 151석인데 190명이 집결을 했으니까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요 해당이 되는 것이죠.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90명이 어떻습니까? 이탈표가 있었나요? 190명 만장일치로 요 통과가 된 상황인데요. 그 시간에 약 80명의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국회 앞에 국민의힘 당사에 집결을 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 갈등 요인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계엄령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국회로 집결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으로 집결을 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단 당사로 다 모이십시다라고 그렇게 전통을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 80여 명의 의원들이 바로 국회 앞에 있는 당사에 집결을 한 것을 두고도 이른바 친윤석열 계열의 그 국회의원들이 추경호의 지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국회로 모이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지 아니면 지금 저 화면에 여러분들 나오시는 저 화면에 보면은 저 국회 문을 지금 걸어 담궜습니다. 저게 정문 앞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측면에 또 있고 후문도 있습니다. 각 이 통행을 지금 금지를 시켰고 이 국민들 또 민주당원들이 저렇게 수백 명씩 나와가지고 계엄 해제 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저렇게 이었고요. 지금 화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어젯밤에 많이 보였을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제 저희가 준비한 어제 막바지 이재명을 포함한 그 관련 자료를 먼저 일단 보시고 현장감을 한번 되새기시면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재명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많은 의원들하고 지금 이제 작전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저 이재명은 국회 정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고, 예, 옆에 측면에 허술한 데를, 틈타서 넘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재명이 국회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일단 그 통과가 안 되자, 예, 측면 뭐 이제 국회를 수시로 드러나다 보면 어디에 좀 허술한 그런 통로가 있게 마련이죠. 지금 저 장면은 네, 바로 저 조국과 이재명은 앉아서 악수를 하고, 예, 조국은 서서 악수를 건넨 다음에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네, 이재명이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파란 양복을 입었군요. 글쎄요, 저는 이번 그 계엄 비상계엄의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을 독립투사로 만들어줬다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제일 아주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예, 저 얼마나 이제 저 아주 지금 6개월이면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 이재명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6개월 내에 선거법 위반, 예, 지금 저 한동훈과 악수를 하는 장면인데요. 예, 같은 사안을 두고 한동훈과 이재명이 저렇게 악수를 하는 모습 참 좀 낯설죠. 네. 저 비상계엄을 맞이해서 한동훈과 이재명이 저 국회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입니다. 저게, 예, 출입구, 국회 본청 본회의실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이 저렇게 악수를 하는 모습이 글쎄요, 왜 저는 저렇게 아주 생경하게 저걸 느낄까요? 예, 정말 완팀이 된 것 같은 그런 그 판단도 들기도 하고요. 예. 바로 지금 이재명이 새로운 독립투사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강력히 싸우는 민주투사로 지금 탈바꿈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가장 그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그 사태, 계엄령 불발 사태로 이재명은 정말 아주 희희낙낙을 할 겁니다. 야, 이젠 됐다. 이제 내 판결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 B, 어설픈 그 준비로 이게 무슨 뭐 어설프다 여부가 사실 주관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너무나, 예, 국회에 지금 의석수의 3분의 2가 민주당 의원들로 포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 민주당 의원들로 하여금 저렇게, 예, 국회 본회의실이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150명 이상만 모여서 땅땅땅 의결을 하면은 그것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비상 그 대안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섣불리 계엄령을 선포를 했을까라는 것이 상당히 의문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뭐 정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라 이런 얘기도 있다 저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차츰, 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태 파악을 주시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다더라 저렇게 생각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추측에 가까운 것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재명 화면을 보니까 또 참 또 그렇습니다. 참 착잡하게 그지없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헌법 개헌법을 다 어긴 그런 흔적이 있다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시간 계엄 사태는 일단 막을 내렸지만요,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바로 이 논란을 여러분께 같이 짚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헌법 77조 말씀을 드렸죠.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어제 10시 23분 시작한 약 6분가량의 대통령 긴급 담화 생방송을 통해 선포된
통과된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왔는지 이게 지금 불투명하다는 얘기인데요. 헌법 89조 계엄법 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결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조차도 몰랐다. 당연히 몰랐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어제 없었다. 예, 그리고 비공개 국무회의도 처음 들어본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걸로 현재까지는 드러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국무회의가 만약에 없었다면, 없던 걸로 판결이 난다면 비상계엄 선포 역시 무효이자 위헌이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비상계엄을 전제로 군 병력을 움직인 고위 장성은 충분히 파면 대상이 된다. 계엄 선포를 전제로요. 계엄군, 공수부대, 경찰 특공대의 국회 진입 등 군과 경찰 공무원의 움직임을 지휘한 행위 모두 위법이라 후폭풍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무회의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상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에 동의를 했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일 수 있다라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계엄을 선포할 때는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박안수 육참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요, 윤 대통령 담화 1시간 후인 11시 25분, 그러니까 담화를 발표하고 1시간 뒤에 박안수 육참 총장을 계엄사령관을 임명한다로 돼 있었는데, 이 계엄법 3조를 보면요,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그리고 시행지역과 전국이면 전국, 또 수도권이면 수도권 이렇게 시행지역을 특정을 해서 계엄사령관을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 공고를 해야 된다는 계엄법 3조에도 이거는 맞지가 않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계엄법 4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고지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통고지요.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생방송 담화 형식이 통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서도 의견이 역시 나누어질 수가 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고위 당직자들도 우리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도 위법 소지가 지금 발견이 되는데요. 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인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그 대표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게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도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네, 바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인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어제 밤에 나온 계엄사령과의 포고령 내용인데요.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바로 헌법에 나와 있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미 계엄 사태는 일단락이 됐지만 이것이 헌법에도 또 계엄법에도 상당한 그런 모순이 발생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계엄사령부 포고령 아마 여러분들께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상당히 무시무시한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계엄사령부 포고령 이것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서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 어제 밤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공표해서 널리 알린다는 뜻이죠. 첫 번째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인 집회, 시위, 결사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여기에 바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즉 입법권을 제한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헌법권은. 그런데 여기에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국회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것은 계엄법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반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포고령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예, 뭐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이렇게 이 잘잘못 시비를 걸 그 문구는 별로 안 보이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모든 언론,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을 포함해서 모든 신문, 방송 그리고 통신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46년 전에 박정희 정권 때의 계엄령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뭐 제가 일을 했던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각종 매체의 계엄사령부에서 한 명씩 책임자를 파견을 해서 모든 기사라든가 이런 거를 검열을 받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 부분 지속이 됐죠. 바로 그때가 이 3번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네 번째입니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과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이런 이제 한 20인 이상의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이제 세부적인 그런 조항이 또 나올 수가 있죠. 다섯 번째가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요.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지금 이제 의료 대란 전공의가 아직도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틀 내에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글쎄요, 우리는 처단하다는 얘기를 잘 안 쓰지요. 예, 이거 뭐 법률적인 용어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사람을 처단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형 집행을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처단한다. 이게 단자가 끊을 단자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이제 계엄사령부에서 군인들이 이것을 포고령을 이렇게 적어서 아마 처단한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리고 말 자체가 사형을 연상하는 뭐 약간 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예, 상당히 지금 아주 강경하게 이 작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6시간 지난 이후에는 계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계엄이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 5번을 비롯해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처단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제가 또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예, 여섯 번째는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수록 좋지 않다. 이것도 크게 시시비비를 가릴 문구는 없죠. 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여기도 또 처단한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고 구금도 할 수 있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예, 이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이름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이렇게 한 장짜리로 이게 지금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포고령에 기반을 해가지고 또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들이 이재명의 체포조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어제 밤 12시부터 하고 다녔죠. 예, 이게 지금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의하면은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어제 국회에 난입을 한 계엄군들은 첫째 이재명, 둘째 국회의장인 우원식 체포조가 가동이 됐었다.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도 하고 어디
알려지지 않은 곳에 구금을 해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것을 꽤 있었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것을 여기저기서 아주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포조가 가동이 됐는지 이것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뭐 물 만난 듯이 지금 저렇게 오죽했으면 저 국회 계엄군이 이재명 체포조까지 지금 등장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사안 자체가 이렇게 적법한 절차가 아닌 여기저기서 뭔가 상당히 이 구멍이 뚫린 듯한 그런 준비 과정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 날 10시 반에 대통령 긴급 담화문을 하고 11시부터 이 계엄이 그렇게 선포를 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국회 주변에 있거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또 그 다음날 오늘 국회의 어떤 오늘과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장급 3명의 탄핵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자기 지역구에 내려오지 않고 다 국회 주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계엄을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190명이 2시간 만에 쫙 모이기가 힘든 때는 바로 금요일 저녁, 토요일과 일요일을 날짜를 택해서 하면은 어제처럼 저렇게 민주당 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날짜를 택할 때도 글쎄요, 저는 뭐 이미 지나간 사안이니까 굳이 얘기를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만은 화요일, 월, 화, 수는 국회의원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회기 중으로 생각을 하고 지방에 안 내려갑니다. 자기 지역구로 다 서울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다 대고 10시 반에 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11시부터 계엄을 선포하겠다. 실질적으로 10시 반에 담화문 자체가 계엄 선포의 시작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렇게 2시간 만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치밀하게 이렇게 기획을 했다면은 어제 같은 평일, 화요일, 수요일 날은 당연히 피했어야죠. 이제 금요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이제 이 호남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몇 시간 걸리는 데는 토요일 날 내려가지 않고 금요일 날 오전부터 내려가거든요. 가까운데 수도권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토요일 날 한두 시간만 가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 주위에 몰려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무모하게 했다. 이게 사실 풀리지 않는 그런 물음인 것이죠. 만약에 더 치밀하게 연구를 했다면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럴 경우 하면은 국회의사당에 모이는 데만 한 대여섯 시간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처럼 저렇게 190명이 1시간 반 동안에 그냥 쉽게 모이는 날짜를 택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랜 B가 전혀 없이 너무나 허술하게 지금 진행이 됐다 하는 거에서 많은 의문점을 갖는데요. 글쎄요, 윤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는 그런 형국에서 이제 내가 꺼낼 수 있는 그런 카드는 거의 없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 건의를 누가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건의를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했다고 지금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했다라고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맞습니다. 우리 국방 장관이 건의를 한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법 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죠. 또 행안부 장관 이상민 모두 윤 대통령과 충안고등학교 동창이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달 전에 김민석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충암사단이 계엄을 획책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참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냐, 지금이 백주대낮에 2024년에 무슨 계엄을 얘기를 갖고 하느냐라고 저부터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김민석을 아주 호되게 이 비판을 한 그게 바로 2달 반 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아마도 지금 이 다음 문구가 가장 여기에 걸맞을 듯합니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여기 해당이 되겠죠. 행정과 사법 기능 뭡니까? 행정 저렇게 다음 연도 예산을 지금 정부에서 잘 짰는데 이것을 4조 2천억이나 싹둑 자른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그 폭거 국회 폭거를 들 수가 있겠죠. 행정을 지금 하지 말라는 거냐 이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법기능 이것도 지금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을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했던 검사들을 죄다 지금 탄핵을 획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국회에서 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서 탄핵안 동의안을 지금 발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행정은 어제 그저께 예산안 4조 1천억을 싹둑 자른 거 이것도 사실 진짜 폭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의 또 민주당의 폭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법기능의 수행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이것이 설사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법이나 헌법에 적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여러 개 발견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제 5시부터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계엄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극소수의 사람, 아마 5손가락도 잘 모를 정도로 아마 서너 사람만이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이 사항을 파악을 하고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시부터 자 오늘 저녁에 계엄을 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6시, 7시, 8시, 9시, 10시 5시간 동안의 준비를 해서 10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안 자체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계엄에 관련된 심의를 거치는 그런 그 절차적 행위를 건너뛰었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국방부 장관 얘기가 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 어느 시대인데 지금 계엄이 만약에 내린다 하더라도 계엄 명령을 따를 그 사령관이나 병사들이 누가 있겠느냐. 계엄은 지금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국방부 장관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 얘기가 맞을 거야. 국방부 지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느냐.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지요. 계엄 문제는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청문회 발언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요. 그런데
글쎄요, 2달 반밖에 시간이 되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를 했다. 이것은 이 국방부 장관의 글쎄요, 해임 사유는 저는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국방부 장관 개인의 어떤 인기 영달을 위해서 건의를 한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지금 오죽했으면은 계엄 건의를 하겠냐라고 이런 그 동정론도 나오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동정론이 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 얘기를 청문회 때 계엄령 주장이 2달 반 만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등장한 게 바로 야당 의원들이,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계엄령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9월 2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하고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로 이재명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 그래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처음으로 이재명이 국회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다시 김민석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당시 윤 대통령과 서울중앙고 동문인 김용현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월에 형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 기무사령관이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들 사실 설마 한 것이죠. 그러고 아유,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보직이 나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방첩사령관이 충암고등학교 동문 이름이 여인형이네요. 예,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 다음에 수도방위사령관,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전 사령관이라고 그러죠. 예, 특수부대, 특수전 사령관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으로 불러 회동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팀 이름을 서울의 봄팀이라고 팀을 하나 꾸려서 김민석, 또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이런 사람들이 계엄령과 관련한 첩보 수집 활동을 벌여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역풍이 불었죠. 야, 민주당 너희들도 너무하다. 무슨 계엄령이야 라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제 이렇게 김민석의 한 그 템포를 뒤로 뺍니다. 당내에서도 계엄령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지 실제 계엄령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건 경고 차원이었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2달 반 전에 김민석을 비롯해서 이재명까지 가세한 계엄령이 2달 만에 현실화가 됐습니다마는 불과 6시간 만에 불발이 됐다 하는 얘기, 참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제가 참 마음이 지금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 보수파들의 상당한 지금 위기로 작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 또 각종 주인공들이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꼭 한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제 그 한밤중에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재명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이재명은 윤석열은 국민을 배반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라고 이재명이 국회에 들어와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된다. 지금 국회로 와 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6시간 만에 그런 깜짝 계엄이 불발이 된 거에 저는 가장 이 아픈 구석 중에 하나가 이재명을 국민적 투사로 만들어준 겁니다. 예, 민주 투사로 만들어준 것이 저는 가장 뼈아픈 그 대목이다. 이제 곧 6개월 내에 이 선거 2심과 또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내서 공직선거법만으로도 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 박탈과 또 434억 토해내야 되는 그런 게 현실화가 될 텐데 바로 이번 계엄령 건으로 상당한 지금 회복에 이재명이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누가? 바로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다. 이제 검찰 지배국가에서 군인 지배국가로 전환될 모양이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이게 다 이재명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민주당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게 나갔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서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들고 있는 총칼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온다 하는 얘기를 물론 이제 집에서 나올 때 다 이제 써놓고 왔겠지만, 네. 이재명이 이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누가? 여기 있는 이재명이 이제 다음 대통령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당대표 한동훈은 그 당시 아주 심각하게 상황이 되돌아갈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동훈 당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를 하겠다.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께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항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이것은 반헌법적 계엄이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헌법에 반하는 이 계엄령이기 때문에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국민과 함께 맞겠다 하는 얘기를 한동훈 이 당 대표가 이재명과 얘기를 한 시점과 글쎄요, 이 한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시점은 아마 앞설 것 같은데요. 바로 반헌법적 계엄으로 이 규정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사안마다 자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어제 했습니다. 대구시장으로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 얘기를 했죠. 이거는 한밤중에 해프닝이다. 충정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꼭 그런 방법밖에 없는지 유감이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오늘 아침이군요. 오늘 아침 8시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에 해프닝이었다.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입니다. 잘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것이겠네요. 잘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눈에 띄는 게 바로 황교안 전 총리가 또 눈에 띄는 상황이 아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인데요. 계엄을 방해한 우원식과 한동훈을 체포하라는까지 얘기를 했군요.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새벽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지지의사, 그 계엄령 선포에 대한 지지의사를 내붙였다. 그 이유로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세력,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한 한동훈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라고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의 그 SNS 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한 한동훈 대표도 똑같이 체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주도한 우원식과 대통령 계엄령을 공개 비판한 한 대표를 계엄 방해 인사로 지목을 한 것이죠. 이렇게 참 백가쟁명으로 우후죽순처럼 지금 여러 의견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외신들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외신들 글쎄요. 결코 지금 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게 이렇게 우호적인 시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윤석열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망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윤 대통령이 밤늦게 충격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그의 정치적 미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초점을 맞춰온 대통령으로서 이는 한국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금융 및 통화시장과 한국의 외교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 서방 외교관은 이날 사태로 한국이 다국적 외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욱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것이다. 다국적 외교라는 것은 뭐 G20이니 APEC 이런 여러 나라들이 한 곳에 모여서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로 다국적 외교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의 제니타운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박하고 매우 위험해 보인다. 그는 이미 인기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이 탄핵 절차를 앞당기는 최후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CNN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상황을 라이브 업데이트하면서 윤 대통령이 2010년, 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주도했던 검찰총장으로 이름을 알렸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이전까지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요구는 부패 혐의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계엄령 미수지요. 계엄령 불발에 더 그 요인이 확대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북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렉 위원장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상당히 경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매우 성급한 결정이었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정치적인 다원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계엄령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국회의원 190여 명이 계엄을 비판하는 긴급 표결에 참석한 것은 강력한 정치적 다원주의의 신호다. 그리고 한국은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매우 익숙한 나라다. 한국은 대중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표출한 역사가 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일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 신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끈질긴 싸움과 많은 희생 끝에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정치는 격렬히 대립하면서도 대선으로 정권 교체를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켰다. 윤 대통령은 이런 민주화 역사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까? 이것은 앞으로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거로 보여 정권 앞날은 더 불투명해졌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가가 너무 크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와 맥을 상통하죠.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그런 대가가 지금부터 이제 후폭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독립투사, 민주투사인 양 이제 더욱더 활기를 칠 것이다. 그 대목이 참 마음이 가장 아픈 대목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